정치 좀 아는 두 분의 누나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할 텐데 먼저 한국당 조강특위 오늘 출범한 이야기 하고요. 또 하나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 두 가지를 짚을 텐데 한국당 조강특위 물론 두 분 다 입장에서는 남해당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또 보수 단일 대오 뭐 이런 화두가 있어서 바른미래당하고는 또 연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놀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뭐 네.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강성수 전 포항 MBC 사장 이렇게 세 분을 외부 인사로 발탁을 해서 구성이 끝났어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저는 그 추가로 임명된 네 분인가요? 세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빼고 3명. 예. 그분들은 어차피 전원책 변호사하고 팀워크를 맞출 분들이니까 이분들보다는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당 내에 계신 일부 분들 제외하고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시거나 그냥 약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면 그리고 뭔가 바깥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 또 이 뭐 별로 성공 가능성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 인적 쇄신이든 비대위 체제가 성공했던 예가 이제 박근혜 비대위하고 김종인 비대위였는데 그러니까 인적 쇄신 포함한 이제 비대위 활동이 성공했던 예인데 그 경우에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나 전원책 조강특위에서는 없는 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일단 타이밍상으로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는 선거 직전 그런 시기적인 이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비대위원장이었거나 박근혜의 경우,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당시 이제 문재인 강력한 대권 주자가 전권을 줬죠. 위임하면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준 이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국당의 경우에는 당의 어떤 구심점도 마땅히 없고요. 뭐 대권 주자가 있어서 이분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나 이 시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성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저까지 거기다가 보태기는 좀 못해서 이미 그냥 보태신 거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희망사항으로 덕담 잘 하셨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평론하고 정치가 달라서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일 것 같습니다. 말은 쉬워요. 단두대로 보낼 수 있다라고 전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인들 맘먹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단두대로 다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평론가 시절에 그 확실한 개혁을 할 수 있다. 근데 훈수는 되게 좋은데 막상 들어가서 뭔가 고치려면 아주 작은 거 고치는데도 엄청난 저항이 따르고 인적 청산을 쉽다면 김병준 위원장이 뭐 때문에 그 전원책 변호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해버리고 그 공을 본인이 다 갖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청부 인적 청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책 변호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민감한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는 알아서 출마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김무성, 홍준표 딱 찍어서 그랬죠. 그리고 또 뭐 그러면서 또 모순되는 말씀도 하세요. 뭐 대권 주자급인 김무성 뭐 이러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론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사실은 말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세요 정말? 솔직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보수 단일 대오 언급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 손학규 대표는 뭐 딱 잘랐는데 안 된다고. 그 보수 단일 대오라는 말에 대한 반응도
바른미래당은 어떤 통일된 반응을 찾아보기 힘들고 아마 각자 생각이 좀 다르고요. 크게 봐서 두 가지 대응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드러내놓고 말을 하신 분은 손학규 네. 대표시고 손학규 대표는 늘 바른미래당 주도로 그렇죠. 중도개혁 예. 정계 개편 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보수 쪽의 단일 대우 이거는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 사라질 정당으로 간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손 대표 희망사항일 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그 국회에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뭐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시간 내에 사라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 보수 단일 대오에 대해서 또 바른미래당 내에 구 바른정당 출신들은 뭔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응.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에는 좀 엇갈리는 반응들이 그러네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보는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이 국민 관심을 좀 확 쓸어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별로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이러니 좀 답답하겠군요.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제 지금 전원책 위원장이든 위원장은 아닌데 실질적인 위원장이시죠.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든 뭐 이런 분들 참 지금 이제 그 고난도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인적 쇄신을 강도 높게 단행을 하면 이제 국민 지지나 관심은 불러올 수 있지만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친박연대 또 다른 친박연대가 생길 가능성 혹은 TK 연합 같은 게 생길 가능성 이러면 사실은 애초에 인적 쇄신으로 보수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로 통합하겠다. 보수 단일 대오를 견인하겠다는 의도를 하지만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한 귀퉁이가 또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이제 우려할 수도 있고 그게 두려워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제 신용하듯이 하고 끝나면 이도저도 아니죠. 이도저도 아니고 도로새누리당이 돼버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쇄신이 되면 한번 같이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죠.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 저는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이런 식의 쇄신이나 혁신에 대한 시도, 노력 끊임없이 해야죠. 실패하더라도 또 시도하고 이런 그 시행착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설사 뭔가 조금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그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제 시원한, 달라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강도 높은 쇄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죠. 근데 뭐 이 일부에서 또 그런 표현을 뭐 저도 방송에서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출범하고 너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이미 실기한 거 아니냐. 뭔가 하려면 딱 들어서자마자 욕먹을 각오하고 뭔가 확 했어야만 그나마 좀 성공 가능성을 보는데 이미 너무 시간이 흐르고 피로감이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김병준 위원장한테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기, 그다음에 정말 이제 한국당 내에 강력한 구심점이나 뭐 이 대권 주자가 있어서 좀 밀어주는 그 동력이 있으면 그 좀 신나게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타이밍상도 그렇고 마땅한 수단이 어렵네요. 없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속으로 웃고 계신 건 아니죠? 저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걱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럼 뭐 립서비스 관심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렇고 그다음에 상층부 이합 집산이라는 게 얼마나 보수 유권자를 감동하게
하게 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전 회의적입니다. 저희가 전공이잖아요. 분열하고 합치고 이게. 근데 이런 상층부의 이합 집산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성공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밑바닥에서부터 국민의 명령하면서 그 전국을 돌면서 우리 쪽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뭐 그 결과로서 이제 조금 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층부 이합 집산은 애초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 그다음에 인적쇄신의 목표는 총선에서의 생존이잖아요,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렇죠. 생존 혹은 승리인데 보수에. 근데 인적쇄신을 제대로 하면 한기퉁이가 떨어져 나가는데 분열을 하고. 그 분열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상. 그래서 저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설사 실패로 기결된다 하더라도 과감한 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치사의 경험칙으로 보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력에 의한 것만으로 되지는 또 않아요. 물론이죠. 상대방의 그렇죠. 상대방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로 또 관련이 그게 되는 이제 한 가지 거죠. 변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 지금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는 국회 비준 오케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근데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내부가 이제 양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게 이거는 국회 비준이 아예 필요 없는 사안이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해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럼 국회는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옳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진수희 전 의원 우선 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 솔직히 설명을 드릴 정도로 무슨 취지나 의도 이런 말씀을 손 대표가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사실은 그 당사자가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셀프 비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국회 차원의 비준이 여러 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으니 조금 더 낮은 단계, 일단 합의가 가능한 낮은 단계 지지결의안 정도로 이 부분을 좀 넘어가자라는 그런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건 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래전부터 하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도 될 것 같고요. 단 이 국민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뭐 조건을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좀 손 대표가 고륙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놓은 거는 이 비준 문제를 가지고 당내 논의를 붙이면 결론이 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 과반수 이상이라고 통과시키고 이럴 사안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럴 바에는 정부 여당도 자꾸 비준한 얘기 꺼내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게 아니냐라는 반응까지를 포함해서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손학규 대표님 말은 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관계 진전은 내용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고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당내 사정이 이러니 지지 결의안 정도로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금 국회 상황에서 가장 당신이 생각한 현실적인 안을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지 결의안 부분에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뒀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지지 결의안에도 저는 찬성하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태도로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엔 또 하나가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독일에 가셔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어쩌면 좀 더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을 가진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국회가 사실 셀프 패싱 되거든요. 셀프 패싱 되면 이후 전개가 뭐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남북관계 잘 안 풀리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잘 풀릴 경우 국회가 셀프 패싱 되면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 결의안 정도를 말씀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14대 정권 말기에 14선언을 하다 보니 정권 바뀌니까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했다. 예, 국회 비준을 통해서 좀 국가적인 사업으로 받아달라. 예. 그래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낸 성과들은 이게 좀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그 내용상으로 동의가 된다면 여당 입장에선 지지 결의안만으로 이를 막 추진하기에는 좀 아쉽겠죠. 네. 네. 좀 더 힘을 실어주기를 근데 바라겠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지 결의안 수준에서라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해 준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건데 동의할 것 같지 않다 이거로군요. 네, 그 부분. 아니, 그래도 이야기는 해봐야죠. 계속 설득은 해봐야죠. 한번 얘기해서 그 거절당했다 그래서 아니야 이럴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지지 결의안은 제안한 적이 잠깐만 없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 중에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국회가 셀프 패싱이라 그러는데요. 남북 관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잘 되면 남북 관계가 잘 되는데 한국당인들 그거를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 되면 국민들 지금보다 훨씬 더 박수를 많이 보낼 거고 그러면 한국당도 도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된다라고 평가하는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잘 된다라고 평가하려면 최소한 이제 북한에서 북핵 문제에 분명한 진전. 그렇죠. 예컨대 이제 트럼프 쪽에서 원하는 핵신고 리스트라도 내놓으면 그거는 이제 비핵화의 어떤 가시적인 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고 그 정도로 되어가는 과정에서까지도 한국당이 이건 아니다. 이럴 도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되면 셀프 패싱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거꾸로죠. 같아요. 왜 국회는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를 내놓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꼭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까지 북한이 그래 왔으니까. 아니죠. 이번에 어느 정부도 진전하지 못한 진전을 이룬 거 사실이고요. 2번이나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풀어내고 유럽에 가서 또 설득하고 교황한테까지 가서 저렇게까지 애쓰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은 급진전하고 있는데 국회도 좀 힘을 실어달라 이거고 야당은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견제하고 버텨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분명히 그 핵 신고 리스트라도 제출하도록 하는 우리의 압박이다. 이런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저는 어렵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이었습니다.